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 의견이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을 삼성이 사전에 알고 회계법인과 논의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의 감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최소 12억 원인 서울 서초의 한 아파트 청약에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이런 청약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려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초안 내용에서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반응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하려던 정부의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박 기자. 문제가 된 게 보험료율 인상인데 인상료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 있습니까? 네, 오늘 중간보고에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대 60% 넘게 오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국민 여론의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올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몇 가지 지침을 줬지만 현 시점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회계법인과 논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류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0일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두 회사는 얼마 뒤 합병됐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약 6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산출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 1대 0.35에 근접했고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회계법인과 논의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자체 평가액 3조 원과 시장 평가액 평균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평가, 즉 합병 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해 안진 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결국 삼성그룹이 합병 관련 사전 모의를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엉터리 자료임을 이미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투자자들 기만한 사기 행위에 가깝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문건이 증선위에 제출된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관련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현재 증선위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를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는 똑같이 부과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세와는 별도로 거래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0.3에서 0.2, 0.1 그러다가 0으로 가는 이런 식의 이제 게임 플랜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은 10,000명에서 약 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거래세가 폐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네, 증권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개편 의사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증권거래세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자본시장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71년에는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이후 세수 증대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난 1978년에 다시 도입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다시 폐지가 거론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일단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지 이 손실이 났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볼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도 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 또 프랑스, 대만 정도만 빼놓고는 이 증권거래세를 이중과세하는 곳은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율이 0.3%로 높은 편입니다. 싱가포르나 중국, 또 홍콩 등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더 낮고요.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조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부의 가치도 없는 입장이다 이라면서요. 네, 기재부는 검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과세되는 시점에 가서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단기간 내에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를 우려했는데요. 연간 거치는 증권거래세가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만 낮춰도 약 3분의 1인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고 폐지할 경우에는 이 7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모두 다 없어진다는 점을 기재부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좀 줄여야 할 것 같거든요. 대안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재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세수 감소다 보니까 이 세수 감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 확대에 맞춰서 이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범위 그 시기와 맞춰서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그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면 그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손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이익에서 손실을 뺀 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서초의 한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최소 12억 원에 달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1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 레미안 리더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230여 가구 모집에 몰린 사람만 9,670여 명. 4가구밖에 되지 않는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엔 1,689명이 몰려 평균보다 10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 물량 중 절반을 추첨으로 뽑는 중대형 평수엔 가장 많은 수의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상반기 강남권 분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DH 자이의 경쟁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도 좋고 교통이나 학군도 좋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살고 싶어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강남권에서 흔치 않게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분양이어서 갈아타기에 관심을 둔 1주택자들이 몰렸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앞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1주택자들의 막판 청약이 몰린 측면이 있고요.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작은 면적의 분양가가 13억 원 가까이 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2, 3억 원 정도 낮은 것도 청약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출도 안 되는 10수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단지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내재된 기대감이 표출되는 건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청약에 얼마나 되는 돈이 몰렸다고 봐야 되나요? 네. 실제로 청약 예치금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실제 돈이 몰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당 단지의 주택 유형별 분양 가격에 실제 청약한 인원들을 단순히 곱해보면 한 16조 6천억 원 정도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23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워낙 분양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청약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5년간 청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 청약자는 실제 현금 동원도 가능하고 또 당첨이 되면 계약할 의지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6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해졌는데 이렇게 지금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1주택자들의 막차 타기로만 봐도 되는 걸까요?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은 분명히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신규 청약 시장만큼은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도 사실 청약 전에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사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여전히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 또는 최소한 앞으로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강남권의 신규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희소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장은 향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초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단위에서 각 단지별 경쟁이나 비교 우위에 있는 쪽들로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되는. 네, 전문가가 초양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좀 더 심화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1,100조 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될 경우에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강남 중에서도 알짜 단지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수도권과 이 지방의 분양시장 성적도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이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분양 개시에서 3개월 내에 분양이 소진되는 그 퍼센티지가 한 95%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률이 58%, 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른 하루였습니다. 뿌연 하늘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등 조금이라도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저희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눈이 좀 매운 건 있어요. 이만큼 나쁠 줄은 몰랐어요. 와보니까 되게 뿌옇더라고요. 계속 기침 나오고 렌즈 끼니까 눈도 많이 아프고 보기에도 공기가 뿌옇고 잘 안 끼는데 어제 오늘 너무 심해서 찾아 꼈어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는 사흘 연속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고 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2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강남 터미널 부근 저 종로고 지금 이쪽에 용산 쪽에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좋아요. 확실히 소통도 좀 되고 평소에 반도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왔어요. 오늘 오전 비가 내리면서 차차 옅어진 서울 미세먼지는 내일 비바람과 함께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은행이 5년 만에 다시 금융지주사로 재탄생합니다. 신설 지주사는 내년 1월 중에 설립되는데 차기 회장은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겸직한 방안이 유력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되는 건 2014년 11월 민영화를 위해 지주사가 해체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며 우리은행 등 총 23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을 지배할 예정입니다. 신설 금융지주회사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개와 손자회사 16개, 증손회사 1개 등 총 23개의 회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지주사 전환은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지주사가 아닌 우리은행으로선 최대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로써 금융권은 KB,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은행 체제에서 자기 자본의 20%로 제한됐던 출자 한도가 크게 늘어나 인수합병 인수 여력이 대폭 확대됩니다. 가장 관심사인 지주 회장은 손태승 현 행장이 1년간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8일 행장 회장 겸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만났고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마지막 한두 가지는 내일 아침에. 금융위원회는 8일 이사진인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를 통해 한시적인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11일 설립되고 2월 13일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조용병 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검찰 출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라은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강하게 의심된 남산 3억 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이를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신한금융그룹 전 현직 임직원 10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도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위 행장은 그룹 1, 2인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지난 2010년 신상훈 당시 지주사장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의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고 남산 3억 전달 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현직 회장의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라 전 회장의 조카와 지인 아들 등의 신한은행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조 회장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과거사위의 권고를 수용해 남산 3억 원 위증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미국 언론들이 예측한 대로 공화당은 상원을,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취재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지금 개표가 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그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07.63까지 오르면서 2100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제보다 10.93포인트 내린 2078.69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간선거 윤곽이 드러나면서 1123원 3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원해도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온 데다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 분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현재 대외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비롯한 전체적인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트럼프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이제 반대편 온건파도 껴안아야 하는 만큼 미국이 대중 압박 속도를 다소 조절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남북 경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남북 경협 속도 역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와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들에게 대북 사업 진행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기업 총수들의 경협 속도 조절 발언도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오후 경제계 상설 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몽규 위원장의 개회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남북경제교류특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곳에 맞추어 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공통 의견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단체 중에서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선 건데 이번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더해서 국제 정세를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위원회의 활동이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택시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많이 하죠. 가까운 미래에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터치 한 번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율주행 공유차 시연 행사를 열었는데 오수영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한 뒤 차종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출발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잠시 후 도착한 차량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스스로 이동한 자율주행차.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지만 운전은 차량 스스로 합니다. 시연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 81살인데 빨리 나오면 나도 하나 사가지고 시골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게 언제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야. 승객이 모두 내린 자율주행차는 관제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다음 승객을 태우러 출발합니다. 이번 시연으로 소개된 기술은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3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4단계의 중간 단계입니다. 최종 5단계는 탑승자가 주행 중 잠을 자도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이라면 기술 보완을 거쳐 정해진 구간 안에서의 운행이 곧 가능해질 거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의 자율주행은 향후 2, 3년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완전 상용화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법적 기준 등 운영 기반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집값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 이상 하락하고 전셋값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나가면서 런던과 시드니, 밴쿠버, 그리고 뉴욕 등 선도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 8월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국적인 매매 가격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전셋값 역시 하락하겠지만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으로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대표 렌털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8 코리아 렌털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사무기기 등 렌털 전문 기업 150여 개사가 참여합니다. 렌털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코리아 렌털쇼는 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안입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남해안에서 40에서 80mm, 최고 120mm 이상이고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30에서 60, 영남 지방에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강릉 12도, 낮 기온 속초 15도, 강릉 1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